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일을 계속 이어가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선고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나오게 됩니다. 워낙 굵직한 탄핵 심판들이 많았어가지고 좀 가려져 있던 부분이라 뭐지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시청자에 대해 이해를 위해서 먼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이 탄핵 선고가 지금 임박해 온 상황입니다. 예. 일단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관저를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탄핵이 소추됐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한 이제 표적 감사를 한 장본인이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국회로부터 이제 탄핵 소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해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표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 원장의 경우에는 2월 12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고요. 예.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해서는 2월 24일에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2주 정도 지났다 아니면 3주 정도 이제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고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 앞일 것이냐, 뒤일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오늘 헌재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변론 종결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고 시기가 이 정도로 잡힌 것은 그래도 적절한 적정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평일을 거쳐서 이렇게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놓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랑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까라는 점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뭐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먼저 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이창수 지검장이랑 최재 감사원장 선고가 먼저 잡혔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일단 헌재 사실 뭐 재량의 부분입니다. 누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제 선고를 할지 그리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재량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비교적 쟁점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변론 종결을 거친 이후에 평의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숙고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최재 원장이라든지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론 종결 시기로 좀 보자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이 2월 19일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 원장보다는 늦었지만 이 검사 3인에 비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제 변론 종결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먼저 끝났기 때문에 먼저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딱딱 맞춰서 한다라고 보면 조금 맞지 않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직을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대통령의 파면 못지않게 사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이제 중요도라든지 중대성 뭐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 측이 이제 국정 안정을 좀 위해서라도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 하면서 헌재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분량이 상당합니다. 30여 쪽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에 대해서는 물론 뭐 기각의 취지를 구하긴 하겠지만 예. 비교적 간명하고 본인의 이제 탄핵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선고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국회 측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하면서 이제
이제 법원에 여러 가지 서류 요청을 하고 이 촉탁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촉탁이라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청을 하면서 이제 선고 지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한덕수 총리 측의 주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의견서 뭐 30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번 의견서에는 그만큼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본인이 이제 탄핵 기각을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고 권한 대행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정의 운영 차원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빨리 좀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취지가 주요 이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더불어서 말씀드린 그러한 국회 측의 거듭된 촉탁이라든지 요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선고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 변호사 보실 때는 어쨌든 이게 변론 기일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다뤄야 할 사안이라든가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뭐 모든 인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만큼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 사건의 이제 뭐 중요도, 난이도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러한 탄핵 선고와 좀 비슷한 취지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물론 마은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이런 부분도 탄핵 소추의 이유로 담겨 있지만 내란죄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취지의 그 내용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렇게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서 이런 의견 이유들을 담아서 소추합니다라고 하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이유 하나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 아니면 본인들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런데 내란죄 공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동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뭔가 심증을 내비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심증을 내비친 건 아니지만 다른 판단을 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재 언사 내지는 이유 하나하나에 굉장히 뭐 대중들, 국민들이 좀 동요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후로 해서 예. 같이 선고한다라든지 그 후에 선고한다라든지 뭔가 좀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좀 알려주는 게 관례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예. 했었고 왜냐하면 그랬었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금요일에 다 선고를 했거든요.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우리가 그러한 요일을 딱 이제 못 박아두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예. 사실 이러한 뭐 국론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아마 주말을 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도 되는데 그렇다라면 14일 선고면 보통 이틀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틀 전에 우리가 이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일이라면 뭐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검사 3인이라든지 최재해 원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밝힘으로써 이런 굵직한 사건을 이렇게 하루 이틀 연달아서 선고할 수 있겠느냐.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헌재가 신중한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당일에 우리가 오늘 선고하겠다 오전에 이야기하고 오후 2시에 이제 선고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지금 헌재의 선고 기일에 맞춰서 경찰이라든지 투입하는 인력들이 결정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이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관행에 따라서 한 이틀 전에는 우리가 언제 선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따져보자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이러한 탄핵 선고가 13일이기 때문에 14일은 조금 너무 이제 임박한 측면이 있고 다음 주로 밀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변론 제기 요청 가능성. 여권에서도 굳이 변론 제기의 주장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뭐 대통령 측에 이런 게 요청이 와도 이를 받든 받지 않든 대통령 측이 요청을 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은 변론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보셨어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구사해온 그 전략을 좀 비추어 봤을 때에는 이 구속 취소가 나왔고 뭔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그러한 애매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강력하게 변론 제기 요청이라든지 이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는 헌재의 시간대로 일단 선고 기일이 언제로 잡히든 다시 뭐 재개 요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사실 법적인 검토에 따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구속 취소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고 풀어줘라라는 결정만 있는 것이지 어떠한 내란죄의 사실관계라든지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뭐 예단이라든지 그러한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그러한 명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헌재의 다수 증거로 제출된 그러한 기록은 검찰에서 온 증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윤 대통령이 제대로 또 받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서류가 탄핵 심판에 이제 들어가서 증거로 채택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봤을 때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마련된 어떠한 기록이 가 있다라든지 이거를 증거로 다시 이제 채택하는 것을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요구가 함께 들어가야만 변론 제기 요청이 가능한데 그러한 사항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별도로 대응을 하고 하지만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퉈왔으니까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은 좀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의 카드라든지 네. 아니면 직무유기의 그런 고발 카드라든지 다양한 카드를 이 야당에서는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최상목 대행이 누구를 임명하고 안 하고에 대한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헌재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그렇게 최상목 대행에게는 누구를 임명하고 안 하고에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빨리 이제 임명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또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총리가 이제 대행직에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본인이 이제 섣불리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기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본인이 임명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또 권한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숙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압박, 고발이라든지 어떠한 뭐 또다시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전에 탄핵 심판을 받았던 두 대통령에 비해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그 시일과 비교했을 때 물론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점상 굉장히 최장 숙고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아까 이제
언제 선고가 최대한 그래도 이 정도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지노선을 얘기하실 때 3월 말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늘 예상하는 것이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다음 달 18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헌재가 무조건 선고를 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변론 재개가 되지 않는다라면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되는 것은 뭐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이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서 선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한 달 정도만 돼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숙고했다. 한 달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3월 25일도 넘긴 뭐 4월까지 넘어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변론 재개라는 변수가 아닌 이상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변수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평의가 잘 제대로 좀 의견 조율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확립이라든지 뭐 쟁점은 사실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증인이 다수 참석을 했었고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다르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적극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세한 그러한 이유 설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설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다 이제 결정문에 담아내기에는 2주라는 시간은 조금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길게는 3주, 4주까지도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까지 뭐 4월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 그렇지 보입니다. 않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께서 앞에서 이제 선고기일 다가오면서 경찰의 준비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경찰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총기 출국 금지까지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에 이제 총기 등록을 이제 허가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필요시 이제 총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만 혹시나 모를 어떠한 뭐 유혈 사태라든지 그렇죠. 소요 사태가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경찰에서 심판 선고일이 이제 지정이 되면 그 선고일에 한해서는 총기 출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고일에 이제 종로, 중구 특별구역을 지정을 해서 뭐 이 일대를 정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출입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경찰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경급 30여 명 정도를 투입을 하되 그 아래에 더 투입이 되는 인력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일대가 굉장히 좀 삼엄하게 경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렇게 경찰이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을 이제 두고 서부지방법원에서 굉장히 좀 소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은 어떠한 뭐 유혈 사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한다라는 차원에서 경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이 판단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야당 측에서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어떤 탄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심우정 총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었고 이것이 사실 예전에부터 항고라는 것이 예전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2년 전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던 사례가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지검이 즉각적으로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과거 10년 전도 아니고 2023년 9월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찰이 그때는 이러한 뭐 동일한 뭐 피고인에 대해서 어쨌든 뭐 즉시 항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검찰 내부의 이제 이야기도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일단은 검찰 내부의 개개인은 사실 검사 독립체로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직 직제상 이 검찰총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대검 수뇌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고 수사팀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아서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개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내부적인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은요. 일단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항고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인 뭐 소요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인신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내보내줘라 석방을 해라라고 결정을 해준 것인데 그것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사실 악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이미 있었고 예. 위헌 결정을 받는 그러한 경로는 반드시 그러한 사례가 있어야만 그 관련된 법조항으로서 위헌 심판 제청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은 이렇게 본 겁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건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위헌 심판 제청이 있었다. 그럼 똑같이 위헌 결정이 났을 소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조항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이라든지 법조항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것인데 그때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설 입지가 타격이죠. 그렇죠. 네.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두고 좀 결정을 했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역시도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 정치적으로 양쪽에서 보기에는 각각의 또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좀 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 수사도 난항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원래 경호처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뒤에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당장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 특수단에서 이 최전선에서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네. 사실 김성훈 처장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김성훈 처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했지만 그때 적법하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유다라고 인정됐던 것이 나는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 경호처를 이끌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지금 경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기관에서 의견 또 합당하다라고 해서 받아준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호처장의 그러한 임무의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임무의 그런 역할,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축소시켜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사실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그 경호처가 지금 처장이 없이 예. 지금 차장이 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까지 없어져 버리면 사실 이 경호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딱히 좀 받아주기 어려운 사유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화폰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경호처 수뇌부를 겨냥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라든지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 역시도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호처장이 처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불출석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협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딱히 이제 강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발생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재판 소식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일단 양 변호사께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쟁점을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병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 일단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이제 주된 쟁점인 것이고요. 예. 위증 교사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내가 저 사람에게
실제 위증을 시키고자 하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위증 행위를 했고 그러한 위증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은 이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무죄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검찰이 주장하기에는 교사를 받아서 실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부로 이제 공개된 녹취록이 있었는데 네. 그 녹취록은 단순히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녹취 중간에 보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뭐 어떤 것이 얘기하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에는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객관적인 녹취록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때 무죄를 선고한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위증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사범에게는 그러한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모 씨가 결국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증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그것을 교사하고자 하는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했던 그 행위 자체도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그 자체도 김모 씨의 진술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 이것이 어떠한 진술을 바꾸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1심 재판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변론 요지서를 증인에게 이제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설득과 회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녹취록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항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해서 그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겠고 반대 측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검찰 측면에서는 그러한 고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통화 당사자였던 김모 씨가 어떤 취지로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녹취록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헌재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까지 양지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